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호텔 밀집 지역에서 현지 시간 1일 밤 총격 사건으로 최소 50여 명이 사망하고 200여 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경찰은 사살된 한 괴한이 수만 명이 모인 콘서트장을 향해 무차별 총기를 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은 시간 낭비라고 주장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과 직접 대화 가능성을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정반대 입장을 밝힌 건데 제재 우선이란 대북 기조를 재확인하고 중국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장겸 사장 등 MBC 전현직 고위 간부의 부당 노동행위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본격적인 자료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국정원의 공영방송 장악 문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추석 연휴 뒤 김재철 전 MBC 사장 등을 소환해 조사합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아직 8개월이 남았지만 정치권은 벌써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추석을 이틀 앞둔 오늘도 여야 대표들은 명절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연휴 사흘째인 오늘 고향으로 향하는 차들이 몰리면서 오후 한때 서울에서 부산까지 6시간 넘게 걸리는 등 고속도로가 정체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내일 새벽 1시가 지나야 정체가 풀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근 시내버스를 타고 서울을 누볐던 평화의 소녀상이 한가위를 맞아 앞서 소녀상이 세워진 전국 5개 지역을 찾아 시민들과 만납니다. 대전과 대구, 전주와 원주, 경기도 수원 등으로 떠난 소녀상은 각 지역에서 연휴를 보낸 뒤 다시 귀경합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손석 앵커를 대신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뉴스룸을 진행하게 된 이상복 정치 2부장입니다. 뉴스룸은 이번 연휴 기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오늘 뉴스룸은요, 미국 버나가에서 벌어진 대규모 총격 사건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의 한 야외 콘서트장에서 우리 시간 오늘 오전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50명이 숨졌고 2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 1명은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먼저 백종훈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총소리가 나자 모두 땅에 엎드립니다. 자세를 낮춘 채 피할 곳을 찾습니다. 현지 시간 1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 베이 호텔 옆 야외 콘서트장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라스베이거스 경찰은 이 호텔 고층에서 야외 콘서트장을 향해 총격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총성은 100발 이상 들렸다고 목격자들은 전했습니다. 사상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당초 2명 사망해서 20여 명 부상으로 초반 집계됐으나 중상자가 많았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50명이 숨졌고 200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야외 콘서트장엔 가수 공연을 보기 위해 최소 수천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Did you hear anything? Yeah, a lot of people heard gunshots. But the initial gunshots apparently like machine gun fire. 라스베이거스 경찰은 총격 직후 인근 거리의 통행을 막고 검거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라스베이거스 맥커런 국제공항으로 도착하는 항공편은 인근 공항으로 우회했습니다. 경찰 특수기동대가 출동했고 1명의 용의자가 사살됐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일요일 밤을 즐기려 했던 관중들이 모인 라스베가스의 야외 콘서트장은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바뀌었습니다. 음악 소리에 가려졌던 총소리가 실제 상황이라는 걸 뒤늦게 알아챈 시민들은 혼비백산에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김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명 컨트리 가수의 공연이 진행되고 있는 라스베이거스의 공연장. 어디선가 총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음악 소리와 구분이 안 된 탓인지 관객들은 동요하지 않습니다. 자동 소총 소리는 10초가량 이어지고 뒤늦게 음악이 멈춥니다.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두 번째 총소리가 울립니다. 그제서야 여기저기서 숙여 가만히 있어란 외침이 이어집니다. Everybody stay down. Stay down. 이제 비명소리와 울음소리가 뒤섞인 채 공연장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도망치던 사람들조차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총소리에 더 뛰지 못합니다.
바닥에 엎드린 사람들이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며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현재까지 한인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일요일 밤 라스베이거스를 공포로 몰아넣은 총격 사건으로 미국 전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네, 미국 현지 경찰은 총기를 난사한 괴한이 사살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외신은 아시안계 일행이 있었다는 보도도 전하고 있는데요. 로스앤젤레스의 부소연 특파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부소연 특파원, 총격은 이제 완전히 끝난 상황인가요? 네, 총격 사건이 처음 보고된 건 이곳 시간으로 밤 10시 8분입니다. 현지 경찰은 자정 직전에 총격범 1명을 자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현재 총격은 끝났고요. 현장에서는 사태 수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격 직후에 용의자가 1명 이상일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추가 총격이 우려됐었지만 용의자 사살이 확인됐고 단독 범행인 것으로 지금까지는 알려지면서 추가 총격의 위험은 없는 상황입니다. 사태 수습이 시작되면서 사건 직후 초기에 2명이었던 사망자 수는 현재 최소 50명, 그리고 부상자 수는 200명 이상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3시간 전까지만 해도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사건 현장에 응급차가 계속 들어가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현장에는 피해자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총격 현장에서 들리는 소리를 놓고서요. 일부 언론에서는 기관 총류가 사용됐다 이런 보도도 했던데 어떻습니까? 네, 미 CNN 등 이곳 언론은 총격범은 자동 소총이 아닌 기관총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관총으로 10여 분간 최소 수백 발을 발사했다는 겁니다. 미 언론은 범인이 총격 당시 다수의 총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콘서트장을 향해 총기를 난사한 호텔 32층에서 총기를 발견했는지는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일단은 용의자가 사살됐다고 하니까요. 어디까지 조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범행 동기는 지금까지 어떻게 조사되고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단독 범행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부 매체는 경찰이 사살된 범인의 동료를 수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장까지 거론하면서 아시안계 여성이라고 했습니다. 마리루 댄리라는 여성인데요. 경찰은 사진과 소유 차량을 공개를 하고 이 여성이 총격범과 연관이 있다면서 주민들의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15분 전쯤에 찾던 마리루 댄리라는 여성을 찾았고 그 총격범의 신원이 스테판 페독, 라스베가스 주민이며 64세 남성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49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난해 6월 올랜도 나이트클럽 총기 난사만큼이나 미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총기 사건은 극단적 이슬람주의에 빠진 이른바 외로운 늑대형의 테러로 규정이 됐는데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미국 언론은 아직까지는 테러로 보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사살된 범인의 주변인과 소셜미디어 등의 메시지 등을 수사해서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전까지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조사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행사가 유명 컨트리 축제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몰렸다고 들었는데 한인들의 피해는 없을지 상당히 우려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행사는 이곳에서도 유명한 컨트리 축제였습니다. 그리고 3일 일정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상황이어서 관객들이 몰려서 피해가 컸습니다. 현장에는 4만 명 정도의 관객들이 운집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라스베가스는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이번 추석 연휴를 맞아서 한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스베이거스 지역을 관할하는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은 현재까지는 아직 한인 피해는 접수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황을 좀 체크해주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로스앤젤레스에서 부소연 특파원이었고요. 저희가 이제 라스베이거스 총격 사건은 이제 뉴스룸 말미에 다시 특파원을 연결해서 속보 상황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갈 텐데요. 한반도 위기를 좌우할 북미 관계가 다시 미궁에 빠졌습니다. 어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채널을 열어놨다면서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단 하루 만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뒤집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런 엇갈린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먼저 워싱턴 정유식 특파원의 리포트를 보신 뒤에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향해 연달아 3개의 트윗을 보냈습니다. 우리 훌륭한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꼬마 로켓맨과 협상을 위해 노력하는 건 시간 낭비라고 말해줬다. 로켓맨을 잘 대해주는 건 지난 25년 효과가 없었는데 지금은 효과가 있을까? 그러면서 클린턴, 부시, 오바마는 실패했지만 난 실패하지 않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틸러슨은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는 좋은 경찰, 트럼프는 제재 압박하는 나쁜 경찰로 역할을 분담한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이 김정은을 향한 외교 채널이 지금은 열려있지만 영원히 열려있진 않을 것이라고 한 것도 같은 연장선입니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는 대통령이 자신의 최고 외교관을 노골적으로 모욕해 협상 상대방의 신뢰를 잃게 만들었다며 틸러슨의 사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칼 빌트 유럽의회 외교위원장도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한 베이징 회담 직후에 국무장관을 극적으로 격추시켰다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틸러슨 장관의 대화 노력을 시간 낭비라고 깎아내리면서 국면 전환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가 먼저냐, 북한의 비핵화로의 태도 변화가 먼저냐,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네, 특파원의 보도를 보셨고요. 미국 대통령과 국무장관의 엇갈린 입장, 정치부 유선희 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 기자, 저도 아까 이제 외신 보도를 쭉 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국무장관의 엇갈린 발언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해석이 다양하더라고요. 네, 미국 내에서도 일단은 엇박자를 내고 있다라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그게 다수설이죠? 네, 현지 전문가들은 최근 50년 동안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현직 국무장관을 수모를 준 것은 없었다, 이런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지금 유 기자가 얘기한 것이 뭐 다수의 의견이긴 하지만은 엇박자로만은 볼 수 없다, 뭐 이런 반론도 있기는 하죠. 네, 두 사람의 발언이 어쨌든 대화를 중시하는 쪽, 그리고 또 제재와 압박을 중시하는 쪽으로 갈라지기는 했지만 제재와 압박을 강화를 해서 북한을 대화로 끌어낸다, 이 큰 틀을 어긋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또 틸러슨 장관이 어제 발언한 시점이 중국에 있었던 시점이기 때문에 중국을 고려한 외교적 차원에서의 발언이라면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워싱턴 특파원을 좀 했었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엇갈리는 거를 처음 봤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정부 내에서 이렇게 엇갈린 메시지가 나오는 게 또 처음이 아니라는 게 상당히 우려스러운 대목 아닙니까? 네, 그게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또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8월 발언입니다. 북한을 향해서 지금껏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파장이 일었는데, 그렇죠. 틸러슨 장관이 그 다음 날 바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말을 했었습니다. 또 지난 대선 승리의 공신이었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도 주한미군 철수 협상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다가 곧바로 경질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외교 문제라는 게요, 상당히 좀 예민하고요. 또 이제 대북 정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아다르고 어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트위터를 소통 수단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140자 이내에 표현하다 보니까 그게 또 혼선을 부추긴다, 이런 지적도 만만치 않죠. 네, 그런 비판은 미국 내에서도 여러 차례 제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트윗을 두고서는 수미 테리 전 CIA 북한 분석관의 경우에 트럼프의 이번 트윗은 도를 넘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트윗이요, 중국이 이제 잘못된 신호를 받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강하게 일부러 표현한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로이터 통신이 그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지난달 북한 6차 핵실험 이후에 중국이 모처럼 좀 북한에 대한 제재, 이런 것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했었잖아요. 네. 네. 이런 상황에서 틸러슨 장관이 대화 얘기를 꺼내는 것이 중국에 좀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좀 높은 강도의 이야기를 해서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근데 유 기자, 어제 그 틸러슨 장관이요, 미국이 그 두세 개의 별도 채널을 가지고 북한하고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반박하기는 했지만은 두세 개 채널이 존재한다는 그 말 자체는 여전히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틸러슨 장관의 발언은 일단 미 국무부 그리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간의 사이에 있는 여러 차례 거론이 됐던 이제 뉴욕 채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거론이 됐을 수 있고, 또 북미 간 반관 반민 채널인 1.5 채널, 그리고 이제 북한 그리고 미국과 동시에 친하게 지내고 있는 스웨덴을 통한 이제 대화,
북미 대화가 이제 가동되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 이런 채널들이 실제로 가동 중이라면 한반도 긴장 완화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유 기자가 대답하기에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는 있는데 앞으로의 북미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 걸로 전망이 되나요? 네, 일단 그건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일정들이 좀 있는데 그걸 살펴보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주 10일 날 북한 노동당 창건일이 있고 또 18일에는 중국 당대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또 그 사이에 15일을 전후해서는 이제 미국 핵항모 레이건을 포함해서 항모 강습단이 오는데 우리 해군과 연합훈련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 일정들을 계기로 북한이 추가 도발을 만약에 한다면 지금의 북미 관계보다 더 극단으로 치닫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지켜볼 사안이 좀 남아 있군요. 네, 지금까지 정치부 유선희 기자였습니다. 네. 부당 노동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장겸 MBC 사장 등 전현직 경영진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안과 특수사건을 함께 전담하는 부서에 사건을 배당하고 추석 연휴가 끝난 뒤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MBC 경영진의 부당 노동행위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추석 연휴 직후 강제 수사 등으로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고용노동부 서울 서부지청에서 김장겸 MBC 사장과 김재철, 안광한 전 사장 등 6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형사 5부에 배당하고 2일 관련 자료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연휴 기간에 이들의 부당 노동 행위와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자료 분석을 토대로 2012년 MBC 파업 이후 노조 활동에 참가한 조합원을 강제 전도하거나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 노동 행위를 직접 지시하거나 실행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공영방송 장악문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도 추석 연휴 이후 MBC 경영진과 김재철 전 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김 전 사장은 재임 시절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한 방송인 김미화 씨를 하차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이 만든 방송인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모두가 여유로운 이번 명절 연휴에도 몸과 마음이 모두 바쁜 곳, 바로 정치권이죠.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아직 8개월이나 남아있지만 일찌감치 그 준비에 돌입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초반 국정운영 동력을 유지해야 하는 여당에게도 또 대선 참패 이후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야당들에게도 내년 선거는 피할 수 없는 승부처입니다. 이러다 보니 주요 정당들은 이미 지방선거 기획단을 꾸리고 인재 영입에도 시동을 건 상태입니다. 연휴 중인 오늘도 여야 대표들은 내년 선거에 영향을 끼칠 이른바 명절 민심을 의식해서 공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먼저 신혜원 기자의 보도를 들으시겠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서해 5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여당 대표가 연휴 중간에 이렇게 공개 일정을 갖는 건 다분히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행보입니다. 마침 서해 5도가 속한 인천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수복을 노리고 있는 주요 지역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8월 주요 정당 중 가장 먼저 지방선거 기획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이 기획단을 중심으로 선거 전략을 짜는 한편 당 차원에선 기존 지자체장과 광역 기초의원들에 대한 평가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선 당 혁신위원회가 내년 지방선거에 쓰일 공천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치 신인을 수혈하고 당원도 늘리기 위한 한국당 정치학교도 문을 열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현역 광역단체장 6곳을 지켜내지 못하면 물러나겠다고 배수진을 친 만큼 준비 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내년 지방선거 승리에 정치 생명을 걸었습니다. 연휴 기간에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사는 나눔의 집을 찾는 등 공개 일정을 쉬지 않는 것도 명절 민심을 의식한 행보란 분석입니다. 또 안 대표는 자신이 주도하는 제2창당위원회를 중심으로 인재 영입과 시도당 정비 작업에도 착수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해운 대표 낙마 이후 지도부 부재 상태인 바른정당도 추석 직후 당 선거관리위원회 인선을 마무리 짓는 등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와 지방선거 준비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
그럼 일찌감치 각 당이 준비에 돌입한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서 현재의 여론의 움직임을 정치부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정치부 서복현 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예. 자, 서 기자. 예. 내년 이제 6.13 지방선거인데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리서치뷰의 경우에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요. 내일이 지방선거일이라면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요,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51%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19%,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각각 6%, 정의당이 4%로 뒤를 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정당 지지도와 아주 유사한 결과입니다. 네, 정말 그러네요. 예. 근데 이 전체적인 판세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요. 그 광역시나 도별로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광역자치단체별로도 민주당이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보시면요. 서울은 민주당 후보 지지가 53%, 한국당은 19%,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각각 5%였습니다. 경기 인천은요, 민주당 57%, 한국당 14% 순으로 나왔고요. 충청은 민주당 47%, 한국당 22%, 호남은 민주당 66%, 한국당 6%, 국민의당 14%였습니다. 이어 부산, 경남에서도 민주당이 45%, 한국당이 22%였는데요. 다만 대구, 경북은 민주당이 32%, 한국당이 36%였습니다. 종합해보면 대구, 경북을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일단은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여론이 더 높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서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TK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일단은 민주당이 우세한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온 건데, 근데 사실 이제 지방선거라는 게요, 이런 뭐 판세나 지지도의 의미도 있지만은 인물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질 수도 있는 측면이 있잖아요. 예, 역대 지방선거의 예를 들면서 그런 반론을 펴기도 하는데요. 참고로 2014년 5월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에선 당시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42%,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도가 28%로 나왔는데요. 하지만 2014년 6월 4일 선거 결과 17곳의 광역단체장 중에 새정치민주연합이 9곳, 새누리당이 8곳에서 이겼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서 기자가 전체적인 통계를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보면요, 정당 지지도와 선거 결과가 엇갈린 사례들이 조금 나온 적이 있었죠? 네, 2014년에 있었는데요. 사례별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같은 갤럽 조사에서 당시에 서울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이 38%, 새정치민주연합이 29%였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이 이겼습니다. 대전, 세종, 충청의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이 49%, 새정치민주연합이 31%였는데요. 선거에서는 이들 지역의 광역단체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승리했습니다. 앞서 2010년 지방선거 때도 서울에서 정당 지지율이 당시 한나라당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는 보도는 많았지만 정작 오세훈 후보와 한명숙 후보의 승부는 1%포인트 차도 안 되는 초접전이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이제 서 기자 얘기를 종합해 보면요, 일단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우세하고, 그러나 이제 실제 결과가 뒤바뀐 사례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야당 입장에서는 결국 인물론을 부각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만만치는 않은 상황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대로 야당은 인재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 초기 영업 작업이 쉽지는 않아서 인물난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정치부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네, 수고했고요.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제프리 C. 홀, 마이클 로스바시, 마이클 영 등 미국 과학자 3명이 공동으로 수상했습니다. 스웨덴 카를리스카 의대 노벨위원회는 생체 시계를 통제하는 분자 메커니즘을 발견한 공로로 이들에게 노벨상을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독살된 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부터 말레이시아에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는데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이 도피하는 과정에서 방해 시도가 있었다는 미 언론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박창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정남 살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2명을 태운 호송 차량이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인도네시아 국적 시티 아이샤와 베트남 국적 도안티 흐엉이 지난 3월 기소된 뒤 7개월 만입니다.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고등법원으로 사건이 이첩되는 절차를 거쳐 오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두 여성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몰래 카메라 쇼를 위해 장난하는 걸로 생각했다는 기존 진술을 반복했습니다.
Both the girls were produced in court. Charges were read to them. They pleaded not guilty and wanted a trial. 이들은 지난 2월 13일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김정남 얼굴에 독극물을 발랐습니다. 신경 안정제 VX였고 20분 만에 숨졌습니다. 검찰은 사망 원인을 입증할 전문가들을 증인으로 내세울 거라고 밝혔습니다. 김정남 아들 김한솔은 아버지 사망 직후 여러 국가의 신변 보호를 요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도피를 도운 천리마 민방이라는 조직의 관계자는 미국, 중국, 네덜란드의 도움을 받았고 피신 과정에 방해 시도가 있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말했습니다. 김한솔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습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 부산의 바닷가 뒤쪽 산중턱을 이어주는 산복도로가 붕괴돼서 전기와 통신이 끊기고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3,300세대가 큰 불편을 겪었는데 밤새 내린 비 때문인지 아니면 무리한 공사 탓인지 붕괴 원인을 놓고 주민과 업체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부산 서구 서대신동의 한 산복도로입니다. 마치 지진이라도 난 듯 이 길은 바로 여기서 뚝 끊겨버렸고 아스팔트는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000세대 규모의 재개발 아파트 신축 공사장 위 산복도로가 붕괴된 건 오늘 새벽 5시 50분쯤입니다. 전신주 2개가 넘어지는 바람에 인근 주택가 1300세대가 정전됐고 경찰서와 지구대 등 관공서 내부 통신망도 일시 두절됐습니다. 지하 상수관 파열로 3300세대의 수돗물 공급마저 중단되면서 명절 준비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추석 앞두고 물 안 나오지, 불 없지 해놓으니까네 아무것도 못하고 손을 놓고 있단 말입니다.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 응급 복구가 시작됐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뒤에서 산물이 엄청나게 내려옵니다. 이게 똑같은 사고가 또 났어요. 그거는 뭐냐? 무리한 공사로 인해서 이게 넘어간 거예요. 반면 업체 측은 오늘 새벽 시간당 최고 38mm가 내린 폭우 때문에 발생한 자연재해라는 입장입니다. 관할구청은 공사장 주변 다른 도로와 주택에서도 균열 부위가 다수 발견된 만큼 정밀 안전진단과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살인개미로 불리는 맹독성 붉은 도깨미가 국내에 유입돼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처음 발견된 지 나흘이 지난 오늘도 서식지를 찾기 위해 주변을 수색했지만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이미 2-3달 전에 유입돼서 생각보다 더 많이 퍼졌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한울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석 연휴라 한적한 부산항에 방역 작업을 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지난달 28일 국내 처음으로 맹독성 붉은 도깨미가 발견된 뒤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첫 발견 지점의 아스팔트 밑에서 1000마리 규모의 군체가 발견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2-3개월 전에 도깨미가 국내로 유입돼 번식 활동을 해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번식의 핵심인 여왕개미를 찾기 위해 수색 범위를 넓혔지만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도깨미가 처음 발견된 야적장 주변을 파내는 방안도 조언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이렇게 긴장하는 건 그만큼 도깨미가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심하면 쇼크와 그다음에 생명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초기에 수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제 미국에선 한 해 100명 이상이 이 개미에 물려 숨지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관련 부처는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발견 지점 100m 안에 컨테이너 이동을 금지하고 전국 22개 주요 공항과 항만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이번에는 추석을 앞둔 고향 가는 길 교통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휴 시작 사흘째인 오늘 지방으로 향하는 차들이 몰리면서 고속도로가 오전부터 막혔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송광균 기자, 어제까지 원활하던 고속도로가 정체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후 4시쯤 고속도로 곳곳이 주차장을 방불케 하던 것과 비교하면 지금은 한결 나아진 상태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요, 조금 전인 오후 7시부터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정체가 조금씩 풀리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고속도로 전체에서 흐름이 원활하려면 내일 새벽 1시는 넘어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출발하시면 부산까지는 5시간 10분, 대전까지 3시간, 광주 4시간 40분, 강릉까지는 2시간 2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체가 내일 오전 1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 교통 상황이 어제와 비교하면 2시간 정도 더 걸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는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4시간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원활할 때 상태와 비슷한 수준이었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적게는 1시간부터 많게는 3시간 가까이 더 걸렸습니다. 그만큼 고속도로로 나온 차들이 많아졌다는 뜻일 텐데요. 오늘 하루 총 440만 대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중에 310만 대 이상이 이미 도착했거나 도착할 예정입니다. 특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는 내일은 점심시간 이전에 극심한 정체량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손광균 기자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교통방송에 출연해 추석 귀성길 교통정보를 전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교통정보센터를 방문한 문 대통령은 전화로 방송에 출연해 정보를 전달한 뒤 귀성객들에게 안전운전을 당부했습니다. 또 추석 연휴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청와대에서 차례를 지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후에는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와 독도 경비대장, 남극 세종과학기지 연구원 등 12명에게 추석맞이 격려 전화를 했습니다. 151번 시내버스를 타고 서울을 누볐던 평화의 소녀상이 추석 연휴를 맞아 귀성길에 올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다른 소녀상들과 함께 뜻깊은 한가위를 보내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이 특별한 여정을 서효정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의자를 고정했던 나사를 풀고 47일 만에 버스 밖으로 나갑니다. 때가 타고 흠집이 생긴 부분을 덧칠하니 새 옷을 차려입은 것 같습니다. 고향에 갈 채비를 마친 소녀상들이 마지막으로 151번 버스에 오릅니다. 그동안 45일 동안 버스에서 많은 승객분들을 만나서 좋은 추억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들고요. 이제 고향 가셔서 이제 거기서 옆에 계신 또 다른 또 할머니 소녀상 분하고 또 도란도란 얘기 나누실 것 같아서 이제 그건 좀 위안이 되는데요. 일본 대사관 앞에 도착한 소녀상은 고향까지 태워줄 시민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시민들의 차를 타고 수원과 대전, 대구, 전주, 그리고 원주로 떠납니다. 안녕. 다녀오겠습니다. 소녀상과 수원 귀성길에 오른 이찬호 씨는 연휴에 뜻깊은 일을 하고 싶어 참여하게 됐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그 소녀들 아니면 고향에 돌아와서도 많이 힘들었을 소녀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소녀상을 귀향을 시켜준다는 게 이제 저한테도 의미가 상당히 깊죠. 1시간을 꼬박 달려 도착한 수원 올림픽공원엔 특별한 손님이 나와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안점순 할머니입니다. 내년이면 90살로 거동이 불편하지만 소녀상에 신발을 신겨주기 위해 지팡이를 짚습니다. 고향 찾아 잘 왔다. 머리 좀 쓰다듬어. 잘 왔네, 잘 왔어. 친구도 이제 덜 쓸쓸하겠다. 응? 덜 외롭고. 홀로 버스를 타고 서울을 달렸던 이 소녀상은 이제 이곳 수원 올림픽공원에 있는 소녀상 옆에서 함께 한가위를 맞이합니다. 오늘 귀성길에 오른 소녀상들은 각 지역에서 연휴를 보낸 뒤 서울로 돌아옵니다. 이후엔 서울 곳곳의 학교로 찾아가 학생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휴대전화를 살 때 받는 지원금에 상한선에 두던 규제가 어제부터 폐지됐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통신사와 판매점들이 할인 경쟁에 시동을 걸면서 한동안 찾기 어려웠던 공짜폰도 등장했는데요. 과열이 우려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특별 상황반을 만들어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구로구의 한 대형 휴대전화 매장입니다. 휴대전화 교체 상담을 하는 소비자들로 북적이는 모습입니다. 공짜할 수 있죠. 추가지원금, 임시지원금은 15%까지 받으면 공짜가 되잖아요. 추석 연휴이지만 대형 매장뿐만 아니라 이런 소형 휴대폰 매장도 문을 열었습니다. 지원제 상한이 폐지되면서 할인폭을 키울 수 있게 되자 본격적인 고객 잡기 경쟁에 나선 겁니다. 안 그래도 바꿀 생각이었는데 더 빨리 바꾸게 될 것 같아요. 과당 경쟁을 막으려고 2014년부터 33만 원으로 제한했던 지원금 규제는 3년간의 법 적용 기간이 끝나면서 어제부터 풀렸습니다. 통신 3사가 곧바로 지원금을 올리면서 출고가가 40만 원 가량인 단말기 중에도 공짜 폰이 등장했습니다. 방통위는 전국 특별 상황반을 가동해 불법 보조금 지급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이후 아이폰 새 모델이 출시되면 지원금 인상 경쟁은 100만 원 안팎의 프리미엄 폰으로 옮겨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권익을 위해서는 선심성 보조금 지급보다는 불투명한 단말기 유통 구조와 복잡한 요금제를 개선해 가격 거품을 빼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입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양현종 선수가 꿈의 기록으로 불리는 선발 20승을 달성했습니다. 한국 투수로는 22년 만에 나온 대기록입니다. 기아는 내일 시즌 최종전에서 8년 만에 정규리그 1위에 도전합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스트라이크처럼 날아오다 뚝 떨어지는 변화구에 KT 타자들의 방망이가 헛돕니다. 빠른 공을 높은 코스에 던져 헛스윙을 유도하는 공 배합도 좋았습니다. 양현종은 4회 내야수 실책으로 2점을 내줬을 뿐 6회 투아웃까지 KT 타자들을 묶은 뒤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잘 맞은 타구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지만 양현종은 결국 20승의 역사를 썼습니다. 한국 투수의 선발 20승은 1995년 LG 이상훈 이후 22년 만에 나온 대기록입니다. 타이거즈 선수의 20승은 1990년 선동열 이후 27년 만입니다. 무조건 꼭 잘 던지고 싶었고 꼭 이기고 싶은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좀 강했던 것 같아요. 타선에선 안치홍의 활약이 빛났습니다. 안치홍은 4회 좌중간 담장을 넘는 투런 홈런에 이어 6회에도 연타석 투런 홈런으로 혼자 4타점을 올렸습니다. KT를 5대3으로 꺾은 기아는 내일 시즌 최종전에서 KT에 승리하거나 두산이 SK에 패할 경우 8년 만에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합니다. JTBC 전영입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러시아와 평가전을 위해 오늘 오후 출국했습니다. 이번 주말 모스크바에선 히딩크 전 감독과 신태용 감독이 만날 예정입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러시아로 떠나는 신태용 후에는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선수들의 표정도 굳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진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를 열심히 할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태용호는 월드컵 최종 예선 이란전과 우즈베키스탄전에서 모두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월드컵 본선 진출이란 목표는 달성했지만 대표팀 경기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오는 7일 러시아와 평가전에선 히딩크 전 감독이 찾아와 신태용 감독을 만날 예정입니다. 만일 경기 내용이 좋지 않을 경우 히딩크 전 감독을 데려오자는 여론의 요구가 거세질 수 있습니다. 축구협회는 히딩크 전 감독의 도움은 받겠지만 대표팀 감독 교체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신 감독은 국내 프로축구 일정을 고려해 이번 소집은 전원 해외파로 구성했습니다. 손흥민 등 유럽 무대에서 뛰는 선수들은 러시아 현지에서 대표팀에 합류합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총기 난사가 일어난 미국 현지 소식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인 피해자는 없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상자가 시간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여전히 상황은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부소연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용의자에 대한 정확한 인적 사항이나 동기 등은 나왔습니까?
현지 경찰은 조금 전에 범인의 동료로 알려진 아시안계 여성을 찾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마리루 댄리라는 여성인데요. 현재 이 여성을 상대로 총격범의 신원과 범행 동기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총격범은 스테판 페독이라는 인물입니다. 라스베가스 주민이며 64세입니다. 총기를 다수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만큼 조력자 등 배후가 나올지가 사건 수사의 핵심입니다. 처음 연결 때 50여 명 사망, 200여 명 부상이라고 소식 전했었습니다. 사상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혹시 피해자가 더 늘지는 않았습니까? 네, 총격 직후에 나왔던 사망자 수가 2명이었었고 이 수가 2시간 만에 20명으로 그리고 다시 1시간 반 만에 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경찰이 2시간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건 업데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1시간 후쯤 있을 발표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장에는 기자들이 사건 현장에 이어졌던 응급차 행렬은 끝났다고 전하고 있지만 예단할 단계는 아닙니다. 네, 미국 사회가 받았을 충격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네, 미 언론들은 미국 사상 최악의 총격 사건이라며 참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49명이 사망한 플로리다 올랜도 나이트클럽 총기 난사보다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오는데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격범의 나이도 최고령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외 콘서트장에서 민간인들이 무방비로 공격을 당했다는 점과 총격범이 기관총과 같은 전쟁에서나 사용할 만한 무기를 가지고 호텔방에 있었다는 점도 미국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여 분 전에 트위터를 통해서 라스베가스의 끔찍한 총격 사건의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한다며 신의 가호를 바란다는 트윗을 남겼습니다. 네, 지금까지 로스앤젤레스 부소현 특파원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쌀쌀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 서울은 낮 기온이 올라가며 완연한 가을 날씨였죠. 하지만 제주와 남부 해안은 비가 그친 뒤 지금도 비교적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전국적으로 찬바람이 불며 기온이 내려갑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비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고 하천엔 흙탕물이 흐릅니다. 제주 일부 지역엔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30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등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비는 오후 들어 그쳤고 강풍경보는 해제됐지만 바람은 비교적 강합니다. 내일도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고 동해안과 경북 내륙 일부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10에서 40mm, 경북 동해안 5에서 10mm입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돼 기온이 낮아집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23도, 울산 21도 등 평년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금요일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 뒤 토요일부터 추석 연휴 마지막까지 기온이 오릅니다. 추석인 4일 밤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이 많아 중부지방과 전북은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겠지만 그 밖의 지역에서는 보름달을 보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